우지끈하며 문고리가 비틀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의 공기를 찢어발겼고 이내 거친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안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생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차갑고 축축한 기운에 몸을 떨며 일어난 진사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긁는 듯한 소리에 심장이 닿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서방님 문을 열어주셔요. 제가 돌아왔나이다라는 낮은 목소리는 분명 사흘 전 제 손으로 땅에 묻은 아내 설화의 음색이었으나 그 안에는 흙탕물 속을 기어온 듯한 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으나 머릿속은 온통 죽은 자가 어찌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과 공포로 가득 차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끝내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 섞인 흙을 뒤집어 쓴 채 창백하게 질린 설화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톱은 흙을 파헤치느라 모두 뒤집혀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설화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텅 비어 있었으나 진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생전의 집착보다 더욱 강렬하게 그의 영혼을 참애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아내의 몸에서 풍겨오는 썩은 흙냄새와 진득한 혈향이 코끝을 찔러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부인 정녕 부인이 맞는가? 어찌 이 몰골로 얘까지 왔단 말이오라고 진사가 겨우 입을 떼자 설하는 대답 대신 차가운 손을 뻗어 진사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 감촉이 얼음장보다 차가워 진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하는 방 안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발자국마다 진득한 핏물 섞인 흙을 남겼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질 듯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벽면에 그려냈다. 사실 진사와 설하는 장안이 다 아는 금슬 좋은 부부였으며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진사는 명문가 여식인 설하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그녀의 헌신 덕에 글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설하는 자신의 비단옷을 팔아 남편의 책을 사고 끼니를 거르면서도 남편의 밥상에는 항상 고기 반찬을 올렸던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병사는 진사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다. 평소 지병 하나 없던 설화가 며칠 동안 이름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각혈을 하며 쓰러졌을 때 진사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마을 의원조차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손을 잡고 부디 대성하시어 가문을 일으키소서라는 가녀린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었다. 진사는 아내를 산비탈 명당에 정성껏 묻어주었으나 장례를 치른 후 사흘 밤낮을 곡기조차 끊고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인은 분명 사흘 전 수의를 입혀 관에 눕혔던 그 아내임이 분명했으나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설하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진사를 빤히 바라보며 서방님, 제가 죽은 줄 아셨나이까? 저는 억울하여 갈 수가 없었나이다라고 말하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생전에 온화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으며 마치 무덤 속에서 만난 악귀가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연기를 하는 듯한 섬뜩함을 자아냈다. 진사는 공포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가여운 마음이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손이 닿는 순간 느껴지는 뼈마디의 서늘함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거두고 말았다. 설하는 그런 남편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눈동자를 번득이며 서방님께서는 저를 무서워하시나이까. 제가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흙을 파내고 온 것은 오직 서방님 때문인데 어찌 저를 피하시나이까라고 원망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닫혀있던 문들이 갑자기 덜컹거리며 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다. 진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으나
이미 문 밖은 자욱한 안개와 어둠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아내의 뒤로 보이는 마당엔 평소 기르던 개가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며 이것이 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마신 탕약의 찌꺼기이옵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진사의 발 앞에 던졌다. 주머니에서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검푸른 연기가 피어올랐고 진사는 그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독초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누가 부인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대체 누가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오라고 진사가 울부짖자 설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곧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고 설아의 몸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며 방 안의 모든 등불이 동시에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진사는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정신을 잃어갔고 아내의 서늘한 웃음소리만이 귓전을 맴돌며 그를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동이 틀 무렵 진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은 어젯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코끝을 스치는 퀴퀴한 흙내음만은 여전했다. 진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살폈고 구석진 곳에 단정하게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설아를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 흙투성이었냐는 듯 깨끗한 소복 차림이었으나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오는 머리카락과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살결은 그녀가 산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방님 일어나셨나이까 시장하실 터이니 소첩이 조반을 준비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설아의 어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으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의 빛이 서려 있지 않았다. 진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를 다시 얻었다는 안도감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와 한 공간에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온몸의 털을 꼿꼿이 세우는 것을 느꼈다. 설아가 부엌으로 향한 사이 진사는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 목격했던 개의 사체를 찾았으나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다만 개가 묶여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듯한 핏자국만이 눌어붙어 있었다. 진사는 이 모든 유령 같은 상황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대문을 향해 달려갔으나 문을 여는 순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고 박서방은 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진사 어르신 안색이 어찌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정녕 설아 마님이십니까? 라며 박서방이 사시나무 떨듯 떨자 진사는 뒤를 돌아보았고 어느새 설아가 등 뒤에 소리 없이 서서 박서방을 쏘아보고 있었다. 설아의 서늘한 시선이 닿자 박서방은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죽은 진사의 처가 무덤을 파고 돌아와 남편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진사는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며 홀로 전전긍긍했으나 설아는 마치 산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차려내며 진사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가 차려낸 밥상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 겉보기에는 정갈한 나물과 고기 반찬이었으나 진사가 수저를 대려하면 순식간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거나 구더기가 들끓는 환영이 보여 차마 입에 넣을 수 없었다. 설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서방님 어찌 들지 않으시나이까. 소첩이 정성껏 마련한 것인데 혹 제가 죽었다고 저를 박대하시는 것이옵니까? 라고 말하며 싸늘하게 웃었고 진사는 억지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을 씹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밤이 되면 설아의 기행은 더욱 심해져 잠든 진사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그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거나 죽은 자의 차가운 체온으로 그의 몸을 옥죄어 진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초췌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사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조카 항필이 안부를 핑계로 집을 방문했고
그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의 인상을 찌푸리며 옷소매로 코를 가렸다. 숙부님 댁에 웬 시체 썩는 냄새가 이리 진동합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말이 숙모님께서 돌아오셨다는데 그것이 정녕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며 항필이 거드름을 피우자 진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때 방 안에서 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항필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의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설아는 항필을 향해 조카님 오랜만에 뵙나이다. 소첩이 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 인사가 늦었소라고 말하며 다가갔으나 항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죽었을 텐데라며 혼잣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항필의 그 한마디는 진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고 아내가 죽기 전 건넸던 독초 주머니의 존재와 항필의 수상한 반응이 겹쳐지며 가슴 속에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진사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그녀가 머물던 뒷방 서랍을 뒤졌고 그곳에서 생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약봉지와 항필의 직인이 찍힌 서신 꾸러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서신에는 숙모님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니 이 약을 꾸준히 쓰면 편안히 가실 것입니다라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진사는 자신이 믿었던 혈육이 재산을 노리고 아내를 서서히 죽여왔음을 깨닫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분노도 잠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리자 설아가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입가는 귀밑까지 찢어질 듯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설아는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보시는군요. 저들이 저를 어찌 죽였는지,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제 원혼이 어찌 울부짖었는지 이제야 아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며 천천히 진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진한 부패취가 풍겨나왔고 고운 살결은 군데군데 터져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나 진사는 무서움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설아는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며 서방님의 손은 아직 따뜻하니 이 원한의 피로 더럽히지 마소서. 소첩이 직접 저들의 심장을 찢어 발겨 제 무덤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옵니다라고 선언하듯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여인의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벌레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음으로 변해 집안을 뒤흔들었고 마당에 서 있던 고목이 힘없이 쓰러지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늘 위세를 떨치던 항필의 저택은 그날 밤 원인 모를 안개에 휩싸여 고립되었고 집안의 종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각자의 방에 갇혀 문조차 열지 못했다. 진사는 아내 설아의 뒤를 쫓아 항필의 집마당에 발을 들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법도가 통하지 않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으며 공기는 비릿한 쇠냄새와 썩은 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항필의 눈앞에는 죽은 설아가 공중에 떠 있는 듯 기괴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항필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항필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지 꺽꺽거리는 소리만 내뱉으며 바닥을 긁어댔고 그가 손을 뻗을 때마다 설아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천장을 울리며 기와를 뒤흔들었다. 설아는 서서히 항필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며 네가 내게 준 그 독약의 맛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느냐. 내 숨이 끊어질 때 네가 뒤에서 웃던 그 소리를 나는 무덤 속에서도 잊지 못했노라고 속삭였는데 그 음성은 수만 명이 원혼이 동시에 부르짖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를 담고 있었다. 진사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부인 제발 멈추시오. 저 자가 죽일 놈인 것은 맞으나 부인이 이리 손을 넓히면 저승길조차 막히게 될 것이오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진사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설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그를 밀쳐냈고
그녀는 이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로 서방님은 비키소서 이자의 심장을 꺼내 내 무덤가에 걸음으로 쓰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항필의 방구석에서 숨어있던 그의 처와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고 설아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자 방 안의 가구들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며 벽을 때리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다. 설아의 분노는 단순히 항필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방관하고 재산을 나누려 했던 가문 전체의 탐욕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살결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 검은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진사는 아내의 무너져가는 육신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저 여인이 저토록 괴물이 된 것이 결국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항필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항필은 공포에 질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숙모님의 재산을 빼돌려 노름빚을 갚으려 했으며 약방 주인과 결탁해 독초를 섞었다는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추하게 쏟아져 나왔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설아의 형체는 더욱 거대하고 기괴하게 변해갔고 집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은 검은 피로 변해 출렁거리며 가문의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다. 진사는 아내가 이대로 악귀가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품 안에서 생전에 설아가 아끼던 옷비녀를 꺼내 들고 부인이 비녀를 보시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부인이 머리에 꽂고 있던 그것이 아니오라고 외쳤다. 그 비녀는 진사가 첫 급제를 꿈꾸며 아내에게 선물했던 유일한 장신구였으며 설아가 죽을 때까지 머리맡에 두고 소중히 여겼던 정표였다. 옥비녀의 은은한 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자 광기에 휩싸였던 설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미세하게 걷히며 생전의 슬픈 얼굴이 언뜻 비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항필이 비겁하게 품 안에서 부적을 꺼내 설아에게 던지려 하자 설아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항필의 팔을 낚아챘고 그 자리에서 그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항필의 비명과 설아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 밤은 인간의 도리와 원한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생지옥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기괴한 소동이 끝나기만을 기도했다. 진사는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붙잡고 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그녀의 차가운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부인 이제 그만 가십시다. 원한도 복수도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부인은 제발 평안을 찾으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설아는 남편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몸을 떨며 멈췄으나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맑은 액체가 아닌 검붉은 핏방울이 되어 진사의 옷소매를 적시고 있었다. 어느덧 새벽 닭이 울기 전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지평선 너머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죽은 자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 설아의 육신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항필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설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방님,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사오니 내일 밤 제 무덤가로 오시옵소서라고 가녀린 목소리를 남겼다. 그녀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라졌고 항필의 저택에는 부서진 문짝과 피냄새만이 남아 지난밤의 참혹한 비극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아내가 남긴 마지막 약속을 곱씹으며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원망하듯 바라보았고 그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버려 보는 이에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다음 날 아침 항필의 저택은 관아에서 출동한 포교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대청마루에는 정신을 잃고 실성한 듯 웃어대는 항필이 결박된 채 앉아 있었고
그의 팔다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에게 짓눌린 듯 시퍼런 멍과 함께 뼈가 어긋나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사또가 친히 행차하여 사건을 문초하자 항필은 허공을 향해 숙모님이 오셨다. 나를 죽이러 오셨다라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가 실토한 독살의 전말은 기록하는 서리의 손을 떨게 할 만큼 추악하고 치밀한 것이었다. 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아내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임에도 그의 가슴 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허망함과 죽은 아내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설화의 무덤을 확인하러 산비탈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믿기 힘든 것이었으니 사흘 전 단단히 흙을 덮었던 무덤은 안쪽에서 밖으로 터져나온 듯 흙더미가 파헤쳐져 있었다. 관 안에는 수의 조각만이 흩어져 있었고 관 바닥에는 마치 사람이 손톱으로 긁어댄 듯한 깊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또는 이것은 필시 원혼의 소행이라며 항필과 공모한 약방 주인을 즉각 체포하라 명하였고 진사에게는 아내의 시신을 다시 찾아 장사를 지내라 일렀으나 진사는 아내의 육신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내와 약속했던 장소이자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연못가 뒷산의 낡은 정자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이미 서늘한 기운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치 피를 뿌려놓은 듯 하늘을 물들이자 어둠 속에서 설화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지고 투명해진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진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생전에 그 따스함을 간신히 되찾은 듯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방님 오셨나이까. 저를 죽인 자들이 죗값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소첩의 가슴 속에 맺혔던 불덩이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설화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읊조렸다. 진사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부인 내가 못나서 부인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소. 나를 데려가 주시오. 부인 없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아 무엇을 하겠소라며 오열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썼다. 설화는 차가운 손을 내밀어 허공에서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음을 하며 서방님 그런 말씀 마소서. 저승의 문턱에서 제가 본 것은 서방님의 앞날이었나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이제 피가 아닌 맑은 이슬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이슬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들꽃들이 기이하게 피어나는 광경이 펼쳐져 진사는 넋을 잃고 말았다. 원한으로 가득 찼던 망자의 기운이 진실이 밝혀지고 남편의 진심 어린 통곡을 마주하자 비로소 정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이승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설화는 품 안에서 작은 서찰 한 장을 꺼내 진사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이 소첩이 무덤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유언이자 서방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말하며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항필의 가산이 몰수되고 그의 처자식들이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진사에게 그런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아내의 소멸해가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설화의 몸 주변으로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같은 빗줄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잠시나마 생기 있는 미소가 번지자 진사는 그것이 마지막 작별임을 직감했다. 서방님 저기 저승사자가 저를 데리러 오나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소서. 소첩은 죽어서도 서방님의 붓끝에 머물고 서방님이 걷는 길목의 바람이 되어 곁을 지킬 것이옵니다라고 설화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진사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 사이로는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빠져나갔고 아내의 형체는 눈부신 빛의 조각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자에는 진사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아내가 남긴 서찰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항필이 숨겨두었던 진짜 가문의 비기미기와 진사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비결이 담긴 가르침이었으며 아내는 죽어서도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저승의 법도를 어기며 그것을 지켜온 것이었다. 진사는 아내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정자 아래 연못에는 아내의 넋인 듯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피어올랐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훗날 조선의 기담으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죽은 아내가 돌아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남편을 향한 끝없는 연정 때문이었음을 알리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아내 설화가 빛의 조각이 되어 사라진 지도 어느덧 새 성상이 흘렀으나 진사의 집들에게는 여전히 그녀가 머물다 간 듯한 은은한 향취가 감돌고 있었다. 진사는 아내가 남긴 서찰에 담긴 뜻을 받들어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식년시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라는 아내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게 되었다. 관복을 차려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날 진사는 화려한 잔치를 마다하고 제일 먼저 아내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무덤가가 아니라 이름 모를 들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정원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아내의 묘비 앞에 엎드려 부인네가 드디어 부인과의 약속을 지켰소. 이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부인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구려라고 읊조리며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사를 설아 진사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았고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어진 정치를 베푸니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대궐에까지 닿았다. 진사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생전에 남의 것을 탐하다 파멸한 항필의 최후를 경계하며 아내의 고결한 성품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기이한 점은 진사가 어려운 판결을 내리거나 깊은 고민에 빠질 때마다 방 안에는 어김없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고 문득 고개를 들면 창가에 아내의 실루엣을 닮은 그림자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곤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죽어서도 남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설화의 넋이 보살피는 것이라 믿었으며 진사 또한 아내가 늘 곁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밤 노년에 접어든 진사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방을 정리한 뒤 아내의 유언이 담긴 서찰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 누웠다. 그는 임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거든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야 긴 여행을 끝내고 그리운 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밖에는 때 아닌 나빗대가 날아들어 진사의 방 주변을 감싸 안았고 방 안 가득히 사계절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였다. 제자들은 스승의 얼굴이 마치 소년처럼 맑고 평온해진 것을 보고 모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진사의 집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두 줄기 서광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이야기는 훗날 도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도강산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부부간의 도리와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귀한 야담으로 남게 되었다.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썩어빠진 탐욕을 심판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 가죽바닥을 남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그 향기를 잃지 않고 남은 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교훈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 오늘날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그 산비탈 연못가에서 아내를 부르는 진사의 가느다란 목소리와 그의 화답하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니 이는 필시 연정이 깊으면 황천길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옛사람들의 믿음 때문일 것이다.
설화의 무덤 옆에는 이제 진사의 묘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두 무덤 사이에는 한 줄기 열리지 나무가 자라나 가지가 서로 엉킨 채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소원을 빌면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고 부부의 금슬이 좋아진다고 믿으며 오늘도 그곳을 찾아가 두 사람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곤 한다. 이승에서의 고통과 원한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저승의 들판에서 손을 맞잡고 거닐고 있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길었던 조선의 기이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욕심은 몸을 망치고 사랑은 영혼을 살리나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부디 제 곁에 있는 인연을 귀히 여기고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